안녕하십니까. 창의력 읽어주는 남자 보름달입니다. 자, 창의력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IQ 문제 아니다, 학벌 문제 아니다, 톡톡 튀는 발상에 대한 얘기 아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오해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나는 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안 나오지? 내 아이디어는 왜 이렇게 밋밋하지? 우리는 이렇게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다만 그냥 동경이고 환상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반짝이지 않는다. 다만 적절한 질문과 체계적인 고민의 결과다. 적절한 질문과 체계적인 고민의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관련된 재밌는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57년에 구소련에서 스푸트니코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최초로 발사했습니다. 미국 학계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죠. 그때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응용물리학 연구소라는 곳이 있었대요. 그곳에 젊은 물리학자 윌리엄 가이어와 조지 웨이펜바크라는 젊은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점심 먹다가 뉴스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뉴스에 의하면 위성은 극초단파를 지구로 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물리학자들은 이 극초단파를 감지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말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연구소에 극초단파 수신기가 있지? 한번 감지해볼까? 이렇게 간단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막상 극초단파 수신기를 가지고 신호를 잡아보니까 이게 잡히는 겁니다. 지금이야 인공위성이 흔해 빠진 게 인공위성이라고 하지만 그 시절에는 최초의 인공위성이었고 거기서 나오는 첫 번째 신호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소리를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했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그거를 소리를 증폭을 해서 녹음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하면서 이건 몇 월 며칠 몇 시에 기록한 거다, 이렇게 타임 스탬프를 같이 찍으면서 기록을 했던 거죠. 이거를 그냥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했던 겁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학자다 보니까 그런 발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면은 수신기와 인공위성의 거리, 그리고 인공위성이 지금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발상을 그냥 하게 된 거죠. 도플러 효과 뭔지 아시죠? 이런 겁니다. 앰뷸런스가 윙 하고 제 쪽으로 오다가 휙 하고 가죠. 이렇게 윙 하고 올 때는 소리가 높은 소리로 딱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저를 지나면 윙 하고 내려가죠. 이렇게 듣는 쪽으로 가까이 올 때는 고주파의 소리가 나고 멀어질 때는 주파수가 낮아진다, 이런 이론입니다. 저도 이과 출신이라서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런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하면 뭐를 알 수 있다고요? 소리를 내는 소리의 음원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과학자들이니까 이런 거는 아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었겠죠. 생각해보면 인공위성이 계속 움직이는 거죠. 궤도를 따라서. 그래서 계속 또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이 신호가 계속 있는 한 신호를 보내는 인공위성의 위치도 점점점이 다 계산을 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소리만 가지고 뭐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공위성의 궤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이 궤도를 계산했다는 얘기를 들은 국방부 관료가 이 과학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바다에 떠있는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서 미사일을 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목적지까지의 미사일 궤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잠수함의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하네. 자네들이 현재 수신기로부터 인공위성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다고 들었네. 그럼 반대로
인공위성이 위치를 알고 있다면 수신기의 위치, 즉 잠수함의 위치도 계산해낼 수 있겠는가?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죠. 계산을 반대로 해야 되는 건데, 과학자들이 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봤죠. 그랬더니 그런 답을 냈답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보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국방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발주를 했겠죠. 얼마 동안의 노력을 한 결과 결국은 그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아세요? 국방부에서는, 미국에서는 3년 후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인공위성 5기를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 분야에서 이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드디어 활용이 되게 됐죠. 1983년에 우리나라에 비극이 한 번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소련 영토로 잘못 들어갔다가 격추가 됐죠. 그때 원인이 무선 송수신을 했었는데 그 송수신이 좀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해 영토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들어간 상태에서 적기로 오인돼서 이제 추락이 됐던 거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었었는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발표를 했대요. 위치 추적 시스템을 군사용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항공기 등 민간에도 사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하자. 그래서 그 위치 추적 시스템이 민간에 개방이 돼서 사용이 될 수 있었고, 그 이름도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GPS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GPS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GPS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밌으시죠? 여기서 어느 부분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들어갔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에게는요, 이 젊은 두 과학자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 그 소리를 우리가 수신할 수 있을까? 캐치할 수 있을까? 이 질문과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체계적인 고민들이 있었기에 이 GPS라고 하는 이 세상을 이렇게 편리하게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없지? 이렇게 자학하는 거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대신 애정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연애할 때 생각나시죠? 연애할 그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뭐를 먹는지, 입는지 항상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렇죠. 너는 가끔 내 생각을 하니 난 가끔 딴 생각도 해. 자, 항상 상대방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창의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문제를 가슴에 품고 수시로 꺼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 반짝반짝. 자,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각화 3번째 사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은행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광판에 내 번호가 이렇게 표시가 되면 해당 창구로 가면 되죠. 네, 너무 간단하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디어가 이게 답니다. 이게 뭐 대단한 창의력이냐고요? 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들어지고 나서 보면요, 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시시할 정도로 간단하죠. 그런데 그 영향력,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이 대기번호 시스템이요, 이거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100년 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로 은행이 도입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1878년도에 부산에 일본 제1은행 부산지점이 부산에 지점을 낸 게 국내 최초의 근대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은행에 가면은 그냥 창구 직원 앞에 줄을 서서 기다렸던 거죠. 뭐 저도 기억납니다. 저도 그때가 기억나요. 짧은 줄 찾아서 그냥 가서 있다가 또 옆에가 더 빨리 줄어들으면 옆으로 가고 뭐 이랬던 거죠. 그러던 게 그러면 언제 대기번호 시스템이 도입이 됐을까요?
제 지인 얘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한일은행에 한 4년 정도 근무하셨어요. 80년대 후반이죠. 그때 처음에는 이 대기번호 시스템이 아예 없었다고 해요. 그때 어땠냐 상태가. 매일 창구가 너무너무 복잡해서 그 느낌이 전쟁을 치르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저희 같은 고객이야 가끔 가잖아요. 근데 창구 직원은 어때요? 매일매일 그 안에 있는 거죠. 매일 근무하는 직장이 사람들로 가득 차서 줄이 서 있고 그 사람들이 내 앞에 줄을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터가 따로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나? 뭐 짜증내고 실갱이하고 화내고 뭐 이런 것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직원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지는 아시실만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근무하던 시절인 1980년대 후반에 이 시스템이 딱 도입됐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어땠을까요? 완전 평화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이분은 제가 이 은행 번호 시스템이 이거 뭔가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까 그분이 진짜 엄청난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획기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분은 이 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때 그때의 장면들을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은행 직원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고객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뭐 고객들은 지금 우리가 가면 어때요? 번호표 뽑아서 의자에 기다려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기다릴 수가 있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던 겁니다. 그럼 이 간단한 아이디어가 왜 은행이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나서야 겨우 나오게 됐을까요? 기술적으로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우주선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고요. 자동차, 컴퓨터 다 그 이전에 나왔습니다. 전광판 하나 만드는 기술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틀이 문제였습니다. 그냥 은행이라는 것은 원래 줄 서는 곳이고 원래 그렇게 복잡하고 불편한 곳이다. 그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거죠. 이러한 관성, 이게 우리 생각을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생각을 그냥 질문을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질문 말씀드렸죠. 이렇게 계속 불편한 게 맞는 건가? 뭐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딱 그 질문을 하는 순간 그냥 답은 너무 쉽게 나오는 겁니다. 질문하는 과정까지가 어려운 거지 질문을 하는 순간 답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됐던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 이게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때요? 참 많은 방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창구가 있는 곳은 그냥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병원, 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보험사, 동사무소, 거의 창구가 있는 곳은 모두 이 시스템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대기번호 시스템 관련해서 저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각종 창구, 카페, 식당, 많은 곳에서 이 대기번호 시스템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다 뭐를 갖추고 있을까요? 대기번호 발행기, 표시 전광판, 또는 진동 벨, 뭐 이런 하드웨어를 다 활용을 해야 된다. 그거죠. 하드웨어 하면 다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 본 겁니다. 뭐냐? 이것을 한번 소프트웨어화 해볼 수는 없겠는가?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건 스마트폰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번호 시스템을 앱으로 한번 개발해보자, 이런 아이디어인 거죠. 기능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카페, 병원, 동사무소, 은행, 야구장, 이 대기번호가 필요한 이 대기번호 시스템이 필요한 곳은 번호 발행처로 이 앱에 등록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번호를 발행하면 되는 거죠. 고객은 앱으로 번호를 받고 앱이 알람이 뜨면 창구로 가면 되는 겁니다. 끝. 아주 간단한 거죠. 고객이 앱을 다운받는 게 이거 어떻게 고객한테 앱을 다운받게 하겠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카페나 어느 기관이나 여기도 다 홍보를 하고 싶어 하고
고객들을 잘 유지시키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 홍보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카페에서 뭐 할인 쿠폰을 준다거나 이벤트 어떤 뭐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한다면 이 고객들을 충분히 앱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제가 보기에도 이 앱은 굉장히 아직 성기입니다. 아직 뭐 덕지덕지한 느낌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초기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작습니다. 여기다가 고민이 더해지고 또 많은 생각들이 얹혀지고 나면 그때 가서는 뭔가 대단한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이 초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현을 한번 해보실 분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제가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게, 더 세게 나를 쳐라.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한명희님의 오뚜기라는 시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